안녕하세요. 초보자를 위한 주식 투자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재무제표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려고 해요. 재무제표 이렇게만 보면 됩니다. 초보자 10분 컷 핵심 읽기. 좀 쉽게 보실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중심이 되는 어떤 숫자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실지를 알려드릴 건데요. 일단 재무제표라는 말 자체가 조금 어렵습니다. 재무제표는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재무제표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알려드릴 텐데, 재무제표의 개념적인 부분들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투기와 투자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투기와 투자는 이렇게 다르고 투자는 어떻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투자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뭐였죠? 투자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요, 회사를 아는 겁니다. 내가 들어가야 될, 내가 혹은 투자를 해야 될 종목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가치가 있느냐, 그죠? 그 종목의 가치 혹은 회사의 가치를 알아내는 것이 바로 투자의 가장 기본적인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 가지 측면들을 보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 그 회사가 속한, 그 종목이 속한 어떤 산업군이라든가 그 회사의 어떤 창업 스토리라든가 이런 부분들 중요하고, 뭐 제품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회사의 숫자들입니다. 얼마나 벌고 얼마나 쓰고 회사는 얼마나 재산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부분들이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현금은 얼마나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재무제표에서 우리가 과연 봐야 될 것들, 정말 읽어야 될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개념적으로 살펴보도록 합시다. 초보자가 주식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재무제표를 못 보기 때문이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초보자가 주식을 어려워한다기보다 초보자가 주식 투자를 어려워하는 거죠. 상한가 따라잡기, 아니면 추종 매매, 이런 것들은, 그죠? 이런 회사에 대해서 몰라도 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진짜 투자를 하시려면 여러분들이 회사를 보실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회사에 대해서 가장 잘 요약해 놓은 것이 바로 재무제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셔야 돼요. 재무제표는 크게 보시게 되면 세 가지 종류가 있대요. 이건 다음 페이지에서 제가 알려드릴 텐데요. 크게 보시게 되면 재무제표 전체를 이야기하면 어쩌면 기업의 건강검진표 같은 거다. 건강검진표. 자, 근데 건강검진표에 여러분들 어때요? 그 사람이 뭘 잘하는지 나오나요? 재무제표는 이력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가 뭘 잘하는지, 그리고 어떤 상품을 팔고 있는지는 잘 안 나옵니다. 대신에 이 회사가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는 정확하게 나와요. 단 속이지 않았다면 건강하게 나옵니다. 그 건강한지 안 하는지는 바로 밝혀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즉 뭐예요? 가장 기본적인 내용, 회사의 건강성, 건전성을 나타내주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사람을 채용한다고 할 때 건강검진 같은 걸 하라고 하죠. 왜요? 회사가 사람을 채용을 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파서 들어누워요. 그러면 뽑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회사를, 어떤 종목을 볼 때 그 회사가 과연 기본적인 건강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바로 재무제표예요. 그 이상은 없습니다. 근데 건강한지 안 한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건강하지 않은 회사는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몇 가지 지표만 보면, 왜 건강검진을 하면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여러 가지 것들, 혈액검사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 사진 찍은 것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의 건강에 대해서 나타내 준단 말이에요. 어떤 거 나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태를 가장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재무제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를 보실 때 모든 것을 다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숫자들이 많지만 그 모든 숫자들이 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특히 우리가 투자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회계사가 아니잖아요. 투자의 관점에서 볼 때, 적어도 주식 투자의 관점에서 볼 때의 재무제표는 몇 가지 중요한 측면들만 잘 확인하면 됩니다. 3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돈을 잘 버느냐, 그죠? 두 번째는 돈을 잘 지키느냐, 세 번째는 돈이 꾸준히 들어오는가입니다.
요거는 가정경제에 대입을 해보셔도 세 가지가 매우 중요하고요.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방식도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즉 돈을 잘 버느냐, 예, 실제로 투자를 해서 돈을, 예, 이익이 생기고 있느냐. 두 번째로 이익이 생기는 걸 잘 지키고 있느냐. 예, 중요하죠 이거. 세 번째로는 꾸준하게 이익을 내고 있느냐입니다. 한번 이익을 내고 계속 까먹는다고 쳐봐요. 그럼 앞으로도 계속 까먹겠죠. 그럼 어때요? 돈을 벌기는 벌었는데 계속 뒤로 까지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야 되면 안 되죠. 꾸준히 반복적으로 수익을 내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이게 지금 저희가 투자라는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요 세 가지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를 기업에 적용해 봅시다. 그래서 돈을 잘 버는가의 여부는 어디에, 지키는가의 여부, 그리고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또 어디에, 돈이 꾸준히 들어오는가의 여부는 또 어디에 있는지, 뭘 봐야 그걸 알 수 있는지를 다음 페이지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손익계산서, 그리고 재무상태표, 현금 흐름표, 이 세 가지를 재무제표, 삼총사라고 보통 부릅니다. 네, 재무제표의 대표적인 세 가지, 예, 표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손익계산서입니다. 손익계산서는 한마디로 손해와 이익을 계산해 놓은 겁니다. 회사가 매출로 얼마를 벌어들였고, 비용을 얼마를 썼고, 그리고 이자로 얼마를 냈고, 예, 그리고 세금으로 얼마 냈느냐. 대체로 이겁니다. 딴 거 없어요. 그죠? 얼마를 팔았고 그 판 거에는 어떤 항목들이 존재하고, 비용을 썼는데 그 비용에는 또 어떤 항목들이 존재하고, 그리고 이자는 어떤 방식으로 냈고, 그리고 결국 법인세 얼마나 냈느냐. 이겁니다. 이게 손익계산서예요. 그 안에 담겨 있는 것들이 그겁니다. 두 번째는 재무상태표라고 해서, 이 손익계산서는 기간이 있어요. 참, 그 말씀을 안 드릴 뻔했는데, 손익계산서는 기간의 이야기예요. 즉, 매출 같은 경우는 1년 보통 이렇게 따집니다. 분기보고서에는 분기 이렇게 따지죠. 예, 분기는 뭐죠? 1년을 4개로 나눠서, 예, 보는 겁니다. 1월부터 3월, 4월부터 뭐 6월, 7월부터 9월, 10월부터 12월 뭐 이런 식으로 4개로 나눠서, 예, 간단하게 예측 보고를 하는 게 바로 분기보고서고요. 최종적으로 그걸 다 모아서 몇 달 동안 회계사들이 열심히 그 계산들을 다 맞춘 다음에 딱 보고하는 게 바로 연차보고서죠. 그죠? 뭐 보통 12월 결산 법인들은 3월 달쯤 돼야, 예, 혹은 4월 달쯤 돼야 이 최종 정리된 결산보고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매출 얼마나 했고 얼마나 벌었냐, 한마디로 그걸 나타내주는 게 손익계산서입니다. 손익계산서는 결국 나중에 뭘로 나타나요?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로 나타납니다.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로 나타나요. 그렇다면 두 번째 재무상태표는 뭘까요? 네, 첫 번째로 손익계산서가 약간 비교하자면 가계부랑 비슷합니다. 가계부. 여러분들 1년에 얼마 벌었고 얼마 썼고 결국 1년 동안에 총 얼마를 남겼느냐라고 하는 걸 쓰는 걸 가계부라고 합니다. 보통은 어떻게 썼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가계부를 쓰죠. 그런데 이 재무상태표는 뭐냐면 당신 재산이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당신 재산이 얼마예요? 예. 그 재무상태표는요, 손익계산서는 기간이라고 말씀드렸죠. 1년간, 3개월간 이렇게, 예, 집계를 하는 데 비해서 재무상태표는요, 기간이 없어요. 기간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재무상태, 여러분들이 가진 재산을 나타내는데 지난 1년간 재산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언제요? 예, 특정한 어느 해에 12월 31일 날 당신의 재산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시점이 하나만 존재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아니라 그냥 사진 찍는 것처럼 딱 하나 시점이 존재합니다. 그때 당신은 얼마를 가지고 있는가? 즉, 자산은 얼마나 되고 그 자산을 형성할 때 부채와 자기 자본이 얼마나 되느냐. 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집하고 차를 가지고 있다. 그죠? 집하고 차를 가지고 있다. 그게 주요 재산이 되겠죠. 물론 이제 그 통장에 예금도 있고 뭐 마이너스 통장도 있고 이렇겠지만 그런 부분들 다 포함해서. 자, 집을 사실 때 여러분들 현금 내고 사셨나요? 가지고 계신 분들 안에서요. 물론 대부분은 못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예, 전세보증금도 자산이에요. 자산. 전세보증금도 마찬가지로 집이 있다. 그러면 그 중에서 내 지분은 얼마고 은행 지분은 얼마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내 지분이 바로 자기 자본이고요. 그리고 은행이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부채입니다. 그 두 가지가 합쳐져서 집이라는 자산을 이루죠.
회사도 마찬가지. 공장을 지었는데 은행 돈 얼마를 얻고 회사 돈 얼마를 내서 두 개를 합쳐서 공장을 지었다. 예, 공장의 가치가 10억이다. 근데 은행에서 반을 부채를 얻고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서 반을 냈다. 이렇게 되면 예, 그 공장에 대해서는 부채 비율이 좀 이따 나올 겁니다. 예, 50대 50이니까 부채 비율은 100%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자산들도 마찬가지. 다른 자산들도 그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본, 자기 자본에는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본금도 있고 이익잉여금도 있고 무슨 자본잉여금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 걸로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자기 자본이 있고요. 그리고 부채가 있어요. 그건 빚이에요. 빚. 은행에서 빌렸건 회사에서 그 채권을 발행해서 일반인들이 뭐 사거나 아니면 누군가 인수를 했다. 이렇게 되면 빚을 인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채권을 발행하고 그 채권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돈을 준 거잖아요, 나한테. 그게 부채잖아요, 부채. 예,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채권이라고 부르는 예, 우리가 발행한 채권 있죠. 그런 것들. 예, 보통 회사채라고 부르는데 그 회사채 발행한 금액이 바로 부채 금액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보실 때 무슨 전환사채니 뭐 신주인수권부 사채니 뭐 이런 것들 나올 때 거기 사채라는 말이 들어가죠. 요거는 회사채의 줄임말입니다. 사채라고 해서 이렇게 작은 가방 들고 다니는 험상궂은 그 양반들한테 빌리는 건 예, 사사로이 예, 얻는 빚이다. 그걸 사채라고 부르고요. 예, 그게 뭐예요? 공채랑은 다르게 사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회사채예요. 회사채의 줄임말. 회사에서 빚을 얻은 거다라고 해서 회사채를 줄여서 사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두 말이 예, 발음이 똑같기 때문에 헷갈리실 수 있는데 예, 그 사채하고 이 사채는 다른 겁니다. 어쨌든 부채예요. 세 번째는 현금 흐름표입니다. 현금이 어떻게 흘러나갔고 우리 회사의 현금이 어떻게 쓰이고 있고 어떻게 흘러들어왔고 이런 것들이죠. 예를 들면 매출은 나타났는데 그죠? 매출은 나타났는데 수금이 늦어서 아직 돈을 못 받았어요. 그럼 현금이 아직 안 들어온 거죠. 예, 그런 것들을 나타내 주는 걸 보고 바로 현금 흐름표라고 불러요. 그죠? 현금이 나가기로 돼 있는데 아직 나가지는 않았어. 회사 안에 있어. 그럼 그런 것들도 다 현금 흐름표로 예, 잡히게 되는 거예요. 예, 이 현금 흐름표는 왜 봐야 되냐 하면요. 매출하고 이런 것들이 잘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수익을 낸다라고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현금이 안 돌아서 가끔 부도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상장 회사들은 그런 경우들이 잘 없긴 합니다. 거의 대부분 없긴 하죠. 왜냐하면 최후의 순간까지 짜내서 빚을 얻던가 뭐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 어쨌든 간에 회사를 살려나가기 때문에 현금으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잘 없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현금 흐름은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 그걸 나타내는 것이 바로 현금 흐름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요 세 개를 예, 기업 보고서 보시면서 예, 찾아내시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 재무제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그 재무제표에 나오는 수치들을 보시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는 뭐에서 보죠? HTS의 기업 정보에 보시면 재무제표의 중요한 요소들이 다 나와요. 단 현금 흐름에 대한 부분들은 부분적으로 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조금 복잡하게 표현되기 때문에 단순한 숫자로 표현하기 좀 어려워서 현금 흐름표는 잘 안 나오긴 합니다. 근데 그만큼 다른 그 회사의 일반적인 가치를 평가할 때보다는 상장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때 현금 흐름표는 상대적으로 약간은 중요성이 작아요. 예, 재무제표 그 다른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에 비해서 조금 작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보여주지 않아요. 필요했다면 보여줬겠죠. 자, 요 3총사가 있고 크게는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현금 흐름표 또 보셔야 되지만 그건 현금 흐름만 보면 되는 거니까. 자, 초보자를 위한 10분 컷 핵심 체크 5가지 말씀드릴게요. 5가지 말씀드릴게요. 이제 5페이지가 나올 겁니다. 하나하나씩 예, 말을 좀 익혀가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예, 좀 익혀가셔야 된다. 근데 우리가 또 흔히 생활 속에서 많이 쓰는 말들이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로 보셔야 되는 건 매출하고 영업이익 추세입니다. 매출하고 영업이익 가장 중요해요. 손익계산서에 나타나 있고요. 매출, 영업이익 이렇게 딱 같은 단어로 나타나 있고 HTS 상에도 아주 눈에 띄게 잘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재무, 뭐 이렇게 기업의 재무 잘 안 보시죠, 보통. 근데 보셔야 돼요. 앞으로 투자하실 때는. 자, 매출이 잘 나오느냐 중요하죠. 그 다음에 매출을 통해서 매출만 늘면 뭐예요? 영업이익이라는 게 나와야죠. 영업이익. 영업이익이라는 건 뭐냐 하면 영업을 위해서 사용된 영업을 통해서 얻어진 이익과 그리고 영업을 하기 위해서 쓰여진 지출, 그죠? 비용이라고 부르죠, 저희가. 그 비용을 계산해서 전체적인 매출에서 비용을 빼면 영업이익이 됩니다. 영업이익 적자 될 수 있냐요? 적자 될 수 있죠. 잘 장사가 안 되는 식당을 생각해 보세요. 인건비하고 임대료하고 재료비하고 다 썼는데 그런 것들이 영업 비용이에요. 다 썼는데 매출이 그만큼 안 나왔어요. 그러면 적자 날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영업 손실이에요. 영업 손실이에요. 그럼 이제 그런 걸 있는 거죠. 자, 영업 이익이라고 했으면 영업 손실이 나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그러면 영업 이익만 있고 영업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익도 있나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 이익이라는 말이 탄생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영업 이익이란 말이 필요한 거예요. 영업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익을 뭐라고 불러요? 영업 외의 이익이라고 부릅니다. 영업 외의 이익. 그래요. 그럼 영업의 비용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영업의 이익도 있다면 영업의 손실도 있겠네요? 있습니다. 그것도. 영업의 손실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어떤 거냐면 영업의 손실의 대표적인 게 이자입니다. 우리가 부채를 써서 이자를 주잖아요. 금융기관이나 아니면 사채 관련해서. 그죠? 회사채에 관련돼서 이자를 주잖아요. 그럼 그게 비용이에요. 영업의 비용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그리고 영업이익은요? 영업이익은 우리가 누군가의 사채를 가지고 있어. 그럼 이익을 볼 거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은행에 돈을 집어넣고 있어. 현금을 집어넣어서 이자 수익을 받아요. 그럼 그게 영업의 이익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영업의 이익과 그리고 영업의 비용 이렇게 쓰여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영업이익은 결국 뭐예요? 우리가 주 업무를 해서 회사가 주 업무를 해서 얻어내는 이익이 영업이익이기 때문에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셔야 될 거는 매출은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느냐. 증가하는 게 제일 좋겠죠. 증가하지 못하면 최소한 유지는 되고 있느냐. 이걸 보셔야 돼요. 유지는 되고 있느냐. 영업이익도 마찬가지예요. 영업이익도 제일 좋은 건 증가하는 겁니다. 늘어나야죠. 당연히 매출도 늘어나고 영업이익도 늘어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지만 늘어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영업이익은 유지만 돼도 좋은 겁니다. 일단은 줄었다. 줄 수 있죠. 그렇지만 마이너스만 안 되면 돼요. 영업이익이 일단은 플러스 상태로 잘 유지가 되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고요. 또 다른 원인에 의해서 적자로 전환될 위험이 있느냐 없느냐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적자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는 사실 재무제표로 살펴볼 수가 없어요. 추세는 알 수 있죠. 예를 들면 계속해서 급격하게 영업이익이 줄어들거나 매출이 줄어든다. 이러면 그거는 회사에 있어서는 빨간불이 들어오는 현황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런 기업들은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한 번 더 걸러서 보셔야 돼요. 아래에 나와 있죠. 그 이야기가. 추세가 더 중요하다. 매출이 지금은 작을 수 있죠. 그러나 성장하고 있어. 매년 성장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인정해 줄 만하죠. 그래서 단기 증가보다는 3에서 5년 흐름을 보세요 이러는데 3에서 5년 흐름도 사실 긴 건 아니에요. 그래서 3년 정도는 적어도 보시고 보실 수 있다면 5년 정도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그럼 이거 어디서 보나요? HTS에 나와 있습니다. 기업 정보에. 기업 정보에 나와 있기 때문에 맨 아래쪽에 표를 보시면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그 결산들을 다 모아서 HTS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업이익률이에요. 영업이익률은 뭐냐면 손익계산서에 나타납니다. 영업이익률은 뭐냐면 그러니까 영업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눈 겁니다. 몇 퍼센트 이런 형태로 표시되겠죠. 몇 퍼센트, 그죠? 요거는 업종 평균보다 높으냐 낮으냐 이런 걸 따지게 되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HTS에서 기업 정보를 보시게 되면 업종 간 비교라는 식으로 영업이익률이 나타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회사의 규모나 아니면 같은 업종이라고 하더라도 취급하는 제품이 다르면 영업이익률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예를 들면
서비스를 하는 업체는 영업이익률이 높아야 됩니다. 또 신기술을 가지고 있는 테크 기업들도 역시 영업이익률이 일반적으로 높아야 돼요. 손실을 보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테크 기업이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기술 기업이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뭐예요? 한 5년씩 10년씩 적자 나는 회사들이 있어요. 예, 연구개발 중 이렇게 딱 붙여놓고 언젠가 터져요 이렇게 하고 비용만 들이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은 조금 조심해서 보십시오. 일단 영업이익이 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영업이익의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겠죠. 예를 들면 100을 팔아서 5를 버는 회사가 있고 20을 버는 회사가 있다면 20을 버는 회사 쪽이 훨씬 더 유리하고 회사 가치가 높은 거죠. 네, 그런 면들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팔아서 얼마나 남기느냐입니다. 결국은. 근데 생각보다 우리나라에서 영업이익률이 어느 정도 기본을 지켜주는 회사도 사실 많지가 않아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 대형 우량주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 이런 데는 많이 남기죠. 실제로. 엔비디아 이런 데도 많이 남깁니다. 그리고 서비스 업체들 있죠. 예를 들면 플랫폼 업체 같은 원래 네이버 같은 데도 많이 남겨야 됩니다. 네, 그래요. 그런 형태고 그래서 그러니까 업종 평균하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장치 뭐 이렇게 대량으로 생산해내는 제철 이런 데들이 영업이익률이 그렇게 높기가 어려워요. 왜요? 네, 규모의 경제를 따져서 많이 만들어서 어쨌든 간에 현금을 많이 만들어내는 형태로 영업이익 자체의 크기를 중요시하는 것이 바로 그런 장치 산업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조금 다르다라는 분들만 알아두시고 각자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일괄적인 비교를 통해서 영업이익률을 가지고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는 것은 그렇게 합리적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하셔야 됩니다. 영업이익률은 기업의 경쟁력 혹은 가격 지배력, 경영 효율성을 보여준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어쨌든 간에 상대적인 지표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뭐였죠? 매출하고 영업이익. 두 번째 영업이익률. 됐어요. 둘 다 뭐 어디서 본다고요? 손익계산서에서 봅니다. 세 번째로 부채 비율입니다. 부채 비율하고 차입금을 보셔야 되는데 차입금보다는 부채 비율을 보십시오. 근데 차입금에 부채라고 찍혀 있는 거 있죠. 그거예요. 사실 뭐 별게 아니라. 예. 그 자본은 뭐냐 하면 자기 자본이라고 쓰여 있는 것이 바로 자본입니다. 예. 자기 자본 안에는 자본금과 이익잉여금과 기타 등등 몇 가지 자본잉여금과 뭐 영업 뭐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요. 자본에는. 결국은 자본과 부채는 재무상태표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자본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사람들의 자산 목록하고 비슷해요. 자산 목록하고 부채 목록을 딱 비교해 놓고 빚은 얼마며 순수하게 너의 자산은 얼마냐 이런 걸 따져보는 거예요. 총 자산이 얼마고 자, 총 자산 있어요.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어떤 큰 덩어리가 있어. 그 안에는 주택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각종 여러 가지 자산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자산을 사기 위해서 빚은 얼마를 얻었고 네 돈은 진짜 얼마냐 이걸 나타내 주는 게 재무 상태표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 두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자산을 5억씩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순수하게 자기 자산이 4억이고 빚은 1억만 얻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약간 허영심이 있어서 자산은 똑같이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 진짜 소유는 1억밖에 안 되고 나머지 4억은 다 빚을 얻어서 자산을 한 거예요. 예를 들면 카푸어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하우스푸어 뭐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부채 비율이 높은 거예요. 자본보다 부채를 자본으로 나누었을 때 그게 100을 기준으로 합니다. 100%. 그래서 비율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00% 이상이면 위험신호 그냥 이렇게 딱 얘기를 해놓으니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시겠죠. 자, 여러분들 모든 부채, 모든 빚은 뭘 가지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자. 그죠? 이자를 내야 돼요. 자본, 일반적으로 회사는요, 자본으로는 그걸 굴려서 수익을 내야 되는 거고. 물론 전체적으로 굴러가는 건 자산이긴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일단은 자기가 자본을 투자를 해서도 그걸 수익을 내야 되는 거고요. 회사는 어쨌든 이익을 내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죠? 자기 자본으로는 이익을 내야 되고요. 부채로는 이자를 내야 돼요. 이자를 줘야 된다고 남한테. 그래서 200% 이상이면 위험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많이 벌어요. 많이 버는데 이자를 더 많이 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회사 망합니다.
그래서 200% 이상이면 위험 신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상적인 수치는 100 이하입니다. 그렇지만 100에서 200 사이도 일반적으로 업종에 따라서 인정을 해줍니다. 보통은 100 근처나 이 정도까지 인정해줍니다. 100 이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런 신호일 수도 있어요. 자, 100 이하면 다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빚을 안 얻어서 사업을 해요. 그럼 뭐예요? 순수하게 자기 자본만으로 하니 건전하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때요? 왜 위험을 고려하지 않아요. 전혀. 너무 안정적으로 가니까 너무 보수적인 기업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죠? 적당하게 잘 되는 회사는 은행에서 돈을 빌려줘요. 그러면 저리로, 예, 이자를 적게 얻어서 빌려주는 돈을 얻은 다음에 그걸로 사업을 통해서 더 많은 수익을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수비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회사들은 어때요? 예, 부채가 극단적으로 적고 부채 비율이 100% 혹은 50%, 10% 이하인 회사들도 있습니다. 가끔가다. 그 회사들을 긍정적이다 이렇게만 볼 수는 없을 때도 많습니다. 적어도 어느 정도는 부채를 유지하면서 기업 운영수단으로 삼아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단 200% 이상이면 조금 한 번 더 걸러서 보도록 하십시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세요. 왜 늘어났는지, 그리고 단기적으로 늘어난 건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차입금이라고 또 다른 말로 불렀는데 이게 부채입니다. 부채. 예. 그래서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는 기업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이 너무 높은 기업도 피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기적으로 부채 비율이 높아지는 회사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상장 즈음에 급격하게 부채 비율이 높아지는 회사,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한번 잘 보십시오. 그리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기업, 즉 자본보다 부채가 더 많은 기업은 조심해라 라고 하지만 실제로 100에서 150% 정도까지는 온건하다라는 정도로 인정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업종에 따라 달라요. 예, 그러니까 잘 비교해 보셔야 됩니다. 자, 부채 비율까지 얘기를 했고요. 네 번째로 영업현금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현금 흐름표에 나옵니다. 그래서 영업현금 흐름이 플러스인지 필수 확인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팔아서 매출을 올린 것이 결국 현금으로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가 문제예요. 호흡이 긴 것들이 있어요. 예, 주택건설, 건설업 같은 것들이 호흡이 좀 길어요. 어때요? 지어놓고, 우리나라 뭐 예전에 주택이야 다 팔고 나서 지었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팔고 이제 앞으로 그 기조들이 점점 변해가고 있기는 하죠. 일단 지어놓고 팔아야 되는데 지어놓으니까 비용은 다 들었어요. 그런데 팔기는 팔았어요 또. 그랬는데 어때요? 중도금, 잔금 뭐 이러면서 계속해서 늘어져요. 현금이 들어오는 게. 그러다 보면 무너지는 기업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현금 흐름이 플러스인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방적으로 현금 흐름이 나가기만 하고 들어오지 않는 기업은 조금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본 총계가 증가하느냐 여부를 살펴보십시오. 재무상태표에 자본 총계가 뭐예요? 전체 자산에서 부채 뺀 겁니다. 그게 내 거예요. 전체 자산에서요, 빚 뺀 거예요. 은행빚 빼고 누구한테 빌린 돈 빼고 이거. 그게 자기 자산이에요. 자기 자본 총계예요. 그 자본 총계가 늘고 있느냐 줄고 있느냐 이걸 잘 살펴보셔야 돼요. 자본 총계가 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손익계산서상에 순이익이 계속 발생을 해서 이익 잉여금이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머릿속에 그려지시면 제일 좋은데 아직까지는 그림이 잘 안 보실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조금 하시다 보면 머릿속에 그게 딱 그려질 겁니다. 어디서 어떻게 빠져서 이게 자본 이익 잉여금이 되고 그게 자본 총계를 늘리는 형태로 사용이 되는지 이런 것들이 움직임을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자본이 감소한다라고 하는 건요, 손실이 누적된다 혹은 자산 가치가 하락한다라는 의미예요. 예를 들면 어떤 회사의 자본 총계 자산이 있어요. 뭐 10억 이렇게 있었는데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건물을 재평가했더니 어느 날 보니까 5억으로 바뀌었어. 7억짜리 건물이 5억으로 줄었다. 그러면 결국은 자산이 얼마 줄어요? 2억 줄면서 자본 총계도 줄어들어요. 그렇게 되면 왜 빚 내야 되는 건 똑같거든요. 빚을 얻은 건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자산이 감소하면서 자기 자본이 감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증난발 뭐 이런 것들도 원인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위험하다라는 신호기 때문에요. 5가지를 좀 주로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을 때 뭐라 그랬어요? 건강검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뭐예요? 예, 최소한 요거는 지켜줘야 된다. 예, 최소한 이거는 혈압은 130 넘으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무제표는 기업의 건강검진표라는 비유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각각 비교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비유를 해보자면 매출하고 이익은 혈압이나 맥박하고 비슷합니다. 네, 혈압하고 맥박. 부채 비율은 스트레스 너무 많으면 어떻게 돼요? 네, 사람 쓰러집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은 기초 체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본 총계는 몸의 기본 체력이라고 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비유한 거예요. 실제로는 그냥 그 의미를 알아두시면 돼요. 매출 이익은 뭐예요? 매출이 나느냐, 영업이익이 나느냐. 부채 비율은 뭐예요? 예, 내가 가진 원래 자산하고 내가 원래 가진 자본하고 그다음 부채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현금 흐름은 뭐예요? 예, 계속해서 현금이 늘어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적어도 마이너스가 나면 안 된다요. 기업은요, 예, 남기는 것도 좋지만 번만큼 쓰는 것도 중요해요. 예, 너무 많이 남는 것도 좀 그래요. 근데 어쨌든 간에 뭐 많이 남겨야 되니까 이익은. 예, 그래서 현금 흐름 같은 경우는 그렇고요. 예, 현금 흐름 같은 경우 그래요. 순이익은 많이 남기면 많이 남길수록 좋지만 현금 흐름이 계속해서 들어와서 쌓이고 있다고 해서 그 회사가 잘하는 행동인 건 아니에요. 왜요? 현금은 투자를 하거나 물건을 사거나 그죠? 매입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재료를 사거나 이렇게 해서 계속 써야 되는 거잖아요. 현금만 쥐고 있으면 뭐예요? 물가도 계속 오르는데. 그죠? 그래서 현금 흐름은 플러스 마이너스를 추정해서 조화롭게 이루어지면 된다. 자본 총계는 뭐예요? 기본적으로 깔고 앉아 있는데 자산입니다. 네, 내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계속 늘어나는 게 중요하죠. 단 뭐예요? 부채만 늘어나면 안 됩니다. 자기 자본도 같이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런 비유로 재무제표를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분컷 재무제표 읽기의 실전 순서 봅시다. 시간이 없을 때는 아래 순서를 보시는데 영업현금 흐름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약간 좀 강하게 안 써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HTS 상에서 자료를 보실 때 매출 영업이익 추세 3년 기간 나옵니다. 거기에다가 뭐까지 나와요? 맨 오른쪽에 보시면 분기별로 나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 보셔야 되죠. 영업이익률은 나옵니다. 율로 나오는데요. 너무 어렵게 이렇게 율로 계산하실 필요 없이 어떻게 해요? 영업이익 나오면 그걸 매출로 대충 나눠보세요. 예. 우리나라 사람들은 암산을 좀 하시니까 다들 매출이 나오고 영업이익이 나오면 예를 들면 매출이 100억인데 영업이익이 10억이다 그러면 10%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부채 비율 더 간단하죠. 예, 부채 비율. 자기 자본을 분모로 두고요. 분자에다 부채를 두면 돼요. 부채가 많냐 아니면 자기 자본이 많냐. 요거 싸움인 겁니다. 영업현금 흐름은 현금 흐름표를 또 보셔야 되니까 요거 조금 어렵고 자본 총계는 뭐예요? 자본 총계는 그냥 있습니다. 숫자 하나로 딱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걔가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 눈으로 보시면 바로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5가지 익히면 위험 종목 80%는 걸러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로 여기서 진짜로 줄을 쳐야 되는 건 여기서 위험 종목이라는 단어예요. 뭐예요? 이 5가지를 보면 위험은 피해갈 수 있다. 우리가 잘하는 종목을 고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잘하는 종목은 다른 데서 보세요. 걔가 뭘 잘하는지는 이력서를 보셔야죠. 네. 근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이력서가 아니라고요. 건강검진표라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강의 요약해 보겠습니다. 재무제표는 뭐 몇 가지만 보시면 되니까 어렵지 않아요. 예, 핵심 5개 지표만 봐도 기업의 70% 정도는 파악이 된다. 70% 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써놓기는 했지만 제가 70%는 조금 과장이고요. 한 50% 정도는 알 수 있다라고 봐요. 예, 대부분. 그리고 트렌드 어떻게 경향성이 나타나느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부채 현금으로 이익률이 위험 신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10분컷 점검법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요거로 좋은 기업 아니에요. 나쁜 기업을 식별할 수 있어요. 사실은. 예. 제가 좀 표현을 좀 약간 좀 다르게 쓴 것들이 좀 있네요. 그래서 나쁜 기업을 빠르게 식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째 강의 여기서 마치고요. 네. 다음 시간은 우리 기업 보고서 보는 방법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